네,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외부 강사진과 함께하는 날이어서요. 한 섹터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또 토픽까지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 먼저 보시면서 출발해 볼까요? 오늘 섹터는요, 증권주입니다. 지금 양시장 최고가 레벨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도 이런 상승 움직임을 이어받으면서 하반기 출발인 7월 초 분위기도 상당히 뜨겁죠. 오늘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종가상으로 새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지수 레벨대, 하반기의 증권주의 전망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또 멀리서 와주셨어요. 신한금융투자 이미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젊은 교수님께서 와주셨는데 여의도 또 바쁘신데 어닉슨 앞두고 와주셨어요.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교수는 아니고 연구원인데요. 네. 제가 이 시간대 또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증권 섹터, 지금 지수만 보더라도 이 증권 섹터 참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실 거고 이미 주가의 흐름들도 좋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증권주를 볼 때 주가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증권주를 접근할 때 가장 펀더멘털리 중요한 요소는 저는 거래대금 그리고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방향성이 당연히 이제 올라가야 거래대금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대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증권주가 같이 이제 좀 그 아웃퍼폼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증권주 주가 퍼포먼스가 별로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 특히. 네, 그게 왜냐 하면은 네.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변수인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래대금은 저희가 거의 뭐 월별 혹은 이제 분기별로 놓고 접근을 하는데요. 추이를 좀 볼까요? 네, 잠깐 추이를 보시면은 네. 사실 작년 3월을 기점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네. 그 이후에 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네. 하기도 했죠. 뭐 이때 유동성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원님. 그때 뭐 월 평균으로 거의 뭐 44조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거래대금이 일평균으로 15조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요. 네, 잘 나와봤자 15조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연간 평균이 한 23조 원 정도가 나왔고 예. 올해 1분기 평균으로는 33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 때 이미 증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또 다시 좀 재경신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27조 원 정도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사실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조금 이제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대금 자체가 YOY로 작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QOQ로 워낙 유동성이 분기 대비로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QOQ 중심으로 더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네. 사실 이게 뭐 업종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는 하시겠지만 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변수들이 네. 모두 다 데일리로 어느 정도 산정이 되거든요.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던 게 뭐 시장 지수라던가 뭐 네. 거래대금 혹은 이제 뭐 그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보시겠다 하신다면은 뭐 신용 잔고라던가 고객 예탁금과 같은 이제 시장의 이제 좀 그 주변,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지표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데일리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상 뭐 YOY로 얼마나 뭐 더 잘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좀 이전 대비해서 개선이 되느냐 네. 혹은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먼저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요. 지금 2018년, 17년에도 이미 거래대금이 늘었던 부분을 작년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서 좀 돌파가 상당히 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크게 늘어나면서 36조 원, 4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작년 그리고 연초에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노란 색깔로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이 꺾이고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거래대금 추이를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연구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증권주에는 지수 레벨대 그리고 거래대금이다라고 하셨는데 거래대금이 꺾이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증권 섹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워낙 지수, 유동성 풍부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사업부별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쪼개서 좀 보자라는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IB, 이자 수익, 자산 관리 핵심적으로 봐야 될 섹터와 더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부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보통 이제 브로커리지, 뭐 WM, 말씀하신 이제 자산관리, 혹은 뭐 IB, 혹은 이제 뭐 트레이딩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뭐 가장 키움 기본적으로 증권, 와닿아요. 네, 키움증권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제 키움증권이 전통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강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개인 MS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 10명 중에 3명은 키움증권의 영문을 통해서 이제 네.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오. 근데 이제 뭐 지금 키움증권은 워낙 이제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그 이외에 또 브로커리지를 어느 회사에서 또 잘하느냐를 놓고 본다면은 삼성증권 또한 여기에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력이. 네, 브랜드력도 있고요. 네. 뭐 서버도 안정적이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셨잖아요. 네. 그때 많은 증권사에서 좀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세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모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거의 한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수수료 경쟁을 해왔고 네. 사실 뭐 말씀하신 이제 무료 수수료 경쟁 또한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어떤 회사는 이제 영원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모션을 이제 하기도 했고요. 아마 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뭐 지금도 유사한 그런 네. 광고를 여전히 띄우고 있고요. 그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권사들의 그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4.7bp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굉장히 오. 많이 떨어졌죠. 이게 거의 뭐 옛날에는 한 50bp 이렇게도 받기도 했었으니까요. 비교를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여기에서 그럼 수익성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거래 수수료율이 줄어들었지만 전체 그 담화라고 하죠.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어느 정도 지금 보존은 유지가 되고 되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무료 수수료 이벤트가 뭐 평생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 기간별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규로 이제 가입한 이제 그 계좌인 경우에 뭐 6개월 정도만 이제 무료 수수료를 해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생각보다 훼손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일명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이제 그 공매도에 맞서서 이제 거래를 늘려주셨는데 네. 거기에 더불어서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또 했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그 뭐 미국 테슬라라든지. 증권 네.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네. 여기에서 또 수수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이제 수수료 수익이 오. 크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네.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고요. 사업부별로 지금 나눠주신 걸 보니 자산관리 쪽으로 또 유리한, 그러니까 잘하는 이런 종목들도 골라주셨어요. 이쪽으로는 대형주들이 있네요. 네,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네. 미래에셋증권이 좀 이제 그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보너스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01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이제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자산 관리 회사가 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예. 증권사들의 이제 수익 부분이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산관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객들의 이제 자산은
뭐 계속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네. 수익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뭐 좋은 상품을 공급을 해주고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익 관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WM 부문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강자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되겠다고 이제 출범했었던 증권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그 차트가 나왔으니까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차트가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국내 증권사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게 뭐 그 약간 이제 체성분 분석표처럼 해서 예. 뭐 각 부문별로 어느 회사가 어디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한 색깔별로.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 뭐 결국에는 이 그 면적이 제일 큰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있는 미래에셋 거군요. 증권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네. 여기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크기만으로 한눈에 네,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둔 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럼 뭐 키움증권은 뭐 토픽이겠지. 운용 쪽을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네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그 간단하게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업부별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좀 취약한지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한눈에 주셔가지고 캡처하고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미래에셋증권 가장 면적이 큰데 그렇다고 또 토픽은 아닙니다. 저희 후에 토픽도 공개해 주실 거니까요. 그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WM, 그러니까 자산관리 쪽에 강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 비은행, 금융사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IB 쪽은 사실 글로벌 IB와 대조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강자인가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이 IB 쪽에서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IB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쉽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자기 자본을 태워서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부문으로 나뉘기는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문을 근데 이제 좀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큰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미래에셋 증권이 네. 가장 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자기 자본은 덜 태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딜을 가져오는 딜 소싱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경쟁력이 있거나 이제 혹은 어떠한 이제 뭐 딜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훨씬 네. 더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을 좀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더 해당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운용 이자 이쪽으로 이제 포함되는 그런 IB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죠. 미래에셋 증권 저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은 자본력 대비 굉장히 아웃풋이 좋은 건 한국투자증권이고 네. 워낙 자본력이 좋은 미래에셋증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이자 부문 아까 그림에서 보신 분들은 이쪽이 잘하고 있구나 라면서 이제 토픽을 바로 좀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운용 이자 쪽에서의 이 토픽은 미래에셋 증권. 아까 네. 차트가 나와가지고 힌트가 네. 좀 됐어요. 미래에셋 증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자본력이 큰 회사이고요. 네. 사실 지금 국내 그 증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본 8조 원을 넘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말인즉슨 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IMA라는 이제 그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A가 뭔가요? 이게 그 구체적으로 좀 종합 그 여쭤볼게요. 금융 그 투자 매매 관련된 이제 그 라이센스인데요. 이게 있으면 증권사들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까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어느 정도 그 요건은 지금 네. 충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부별로 누가 강자인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도 또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IB, 운용이자 누가 강자인지 좀 한눈에 체크를 하셨죠. 그러면 증권주들 이런 각자 사업부별로 강자임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서 이미연 연구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래대금과 지수 레벨대 요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코스피는 3,300선의 시대를 또 코스닥은 1,000스닥에 또 이렇게 궤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고 또 그만큼
그만큼 설레임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들별로 그래도 더 업사이드 있다라고 보는 지수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하반기 전망 어떤가요? 저희 이제 시장 전망은 사실 저희 이제 투자 전략팀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네. 있고, 저희 하우스 뷰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저희는 올해 하반기 3,000에서 3,700포인트의 이제 코스피 밴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간 가정은 저희가 일단 뭐 PER 기준으로는 뭐 10.2배에서 11.4배를 적용을 했고요. EPS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20%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2022년 포워드 기준입니다. 예. 를 이제 지금 적용을 한 거이고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은 부담은 크지 않다. 저희는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뚝 떨어진 거 맞죠? 네. 밸류에이션이 결국에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낮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저희는 이제 그 기업들의 추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배당 성향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은 사실상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다.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지금 갖고 오신 차트를 저희 잠깐 좀 볼게요. 보니까 밴드 하단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른 레벨대로 진입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상단은 3,700으로 보시면서 고점 돌파할 것으로 봤고, 하단 자체가 저는 견고하다는데 좀 자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레벨대가, 이익 레벨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하반기 기대가 됩니다. 지수가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수만 좋으면 증권주도 계속 매력적일까요? 했더니 이제 연구원님께서 그러면 주도주를 사면 되죠. 거래대금을 꼭 봐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네.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유동성이 계속해서 실리는지를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어서 그 테이블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이거는 제가 올해 하반기 거래대금을 이제 그 전망을 한 움직일 수 테이블인데요. 네. 지금 저는 올해 저희 이제 거래대금을 하반기에 24.5조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상반기는 한 30조 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코스피가 3,700포인트, 결국에 이제 밴드 상단까지 간다라는 네.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예. 28.9조 원까지도 오.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한 3,300에서 3,350포인트 정도 사이를 계속 이제 횡보한다면은 24.5조 원 정도로 지금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상은 이렇게 표를 좀 보실 때 가장 이제 불마켓으로 갔을 때 이 27조 원 정도까지 실릴 거로 봤는데, 사실 이것도 좀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고점은 넘어서지 못한다는 그런 가정이시잖아요. 그리고 중간 레벨 때 3,350에서는 24조 원 정도 실릴 거로 봤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데는 또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증권 섹터로 혹은 시장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 좀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지지 않느냐, 그거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 개선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은 굳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디레이팅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려주셔가지고 유동성과 함께 지수의 레벨대 계속 관찰해야 되는 증권주의 또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섹터 전반에 걸쳐서 또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제 저희가 이 시간에 꼭 짚어드리는 바로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 증권 섹터 내 유망한 종목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 이미연 연구원의 토픽은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까 무조건 면적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그 안에서도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쏙쏙 골라주셨어요. 일단 삼성증권의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우리에게는 브랜드력이 강해서 이 노년층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증권사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매력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제가 이제 커버하는 그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EPS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그 네. 이익 증가율은 한 63.2%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브로커리지 쪽에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장 크게 수혜를 입지 않나 정도로 보고는 있고요. 결국에 이게 지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회사들이 이제 돈을 잘 버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은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지급을 한다. 만약 이제 배당 성향 한 뭐 40% 가까이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 DPS는 3,60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약 8.1%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평균 부분들은, 대비 높은 네, 건가요? 굉장히 높죠. 어. 네, 코스피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 지주사들도 4% 정도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은행들이 좀 이제 높은 편이기는 한데 워낙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크지 않을 텐데 네. 뭐 은행이 거의 2배 정도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4% 기준이라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증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삼성증권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QOQ로 이제 유동성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에 대한 지금 전망 평가는 어떤가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지금 실적은 사실 굉장히 부진하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아까 같으세요. 그 거래대금 피크아웃 때문이에요? 네, 그게 아. 사실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음. 사실 그 증권주 주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냐 보다도 지금 뭐 QOQ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 흐름은 어떻냐라고 보셔도 좋으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QOQ, YOY 다 감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회사들이 연간으로 이익 체력이 개선되는 부분을 아예 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그 네. 가운데서 플럭추에이션은 여전히 있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계속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 또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도 좋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 레포트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브로커리지, 실적 배당 이렇게 다들 앞다투어서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분기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연간으로 봤을 때 EPS 증가율 그리고 연간 이익을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밸류 부담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치 유동성 아까 차트 보신 것처럼 딱 주가도 꺾여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6월 네. 1일에 고점 47,000원 형성하고 현재는 44,000원까지 살짝 내려와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의 지금 밸류 메리트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올해 예상 PBR 기준으로는 0.6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ROE로는 한 13.4배, 8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그 이익 레벨이 나오는데 지금 PBR 0.6배 너무 지금 싸지 않나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ROE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주가는 사실상 뭐 거의 사상 뭐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수준이고요. PBR 기준으로. 네. 여기에선 저는 주가 정상화는 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밸류에이션 그 부담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 업종 피어를 평균으로 내면 한 몇 배 정도일까요, 지금? 지금 한 0.6배, PBR 네, 기준으로는? PBR 기준으로 0.6배 정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권 섹터를 볼 때 PER, PBR 모두 다 좀 중요할 텐데요. 네. PBR 기준으로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요 자산 규모 중심으로도 보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이게 사실 만약에 이제 증권사를 단순히 이제 그냥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놓고 네. 자기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만 놓고 보겠다 하시면은 PER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IB 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사실상 이제 자본 규제로 인해서 네. 자본이 일정 수준 있지 못하면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자본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아무래도 이제 북밸류, 이제 자본 가치를 네. 기준으로 좀 이제 산정을 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PBR 기준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연건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목표가가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5월 말에 이제 58,000원 주셨더라고요. 그대로 좀 유지하는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4,000원대 머무르고 있는 지금 가격대 전혀 밸류
메리트 문제 없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유효하다라는 강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차선호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사실 상반기 동안에 한국금융지주의 퍼포먼스도 꽤 좋았었잖아요. 가장 매력 포인트 하나만 꼽는다면 뭘까요? 네, 사실 지금 한국금융지주도 저는 이제 동반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토픽 종목으로 이제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네. 한국금융지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IB 중심의 금융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지주라고 하면은 KB금융, 뭐 하나금융, 신한금융 뭐 이런 회사들을 네. 보실 텐데 이 회사들은 사실상 이제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융지주 회사들이죠. 네. 그런데 반해서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금융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초대형 IB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본 활용도도 높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ROE 레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자회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투자 캐피탈이라던가 파트너스라던가 뭐 캐피탈이라던가 뭐 자산 운용 혹은 이제 저축은행들하고 같이 이제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풍부해진 유동성을 기반으로 IB 부분에서 좀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이 사실 이제 국내에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간접 금융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직접 금융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금융지주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들을 둘러싼 상반기 동안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금융 수익, 금융 투자 수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한국금융지주는 또 카카오뱅크와도 연결고리가 많이 또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투자 수익과 관련해서도 증권주에 크게 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요거는 목표 주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나 좀 기여를 할까요? 그 질문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랑 좀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뭐 금융회사는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을 버는지 그리고 자본 효율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논외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지금 뭐 8월에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또한 지금 밸류에이션에 녹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인데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목표 주가 레벨에는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한국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이제 될 텐데요. 네. 지금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그 투자증권 그리고 기타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 가치만 놓고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는 합산을 해야 된다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제가 냈었던 리포트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저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최대 9조 원까지만 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 31.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시가총액 6조 원에 뭐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3조 원 정도 애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접근을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뭐 기본적인 목표 주가에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그 지분 가치를 좀 이제 반영을 했었을 때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좀 이제 단계적으로 그때 좀 제가 발간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 레벨에서는 전혀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될 네. 텐데 저는 한 번쯤은 반영은 할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팬데믹 이후로 4월까지의 주가 퍼포먼스만 놓고 보자면 한국금융지주도 뒤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9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다시금 이 모멘텀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그럼 기존에 주셨던 이 가격대로 계속해서 목표 주가 주시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요. 13만 원대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대로 가져가실까요? 네,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서는 업사이드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탑픽 두 가지 제시와 더불어서 키움증권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최근 여의도에서 키움증권을 둘러싸고 뭔가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이야기들이 웅성웅성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커진 이렇게 종합금융 투자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고
M&A설도 있고 좀 그렇던데 키움증권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M&A설은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네. 가지로 키움증권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RCPS를 신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규모가 한 4,4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키움증권의 자기 자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RCPS까지 포함을 하면은 네. 자기 자본은 이제 3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모멘텀 강한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시장이 계속 좋고 네. 거래대금도 잘 나오고 신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상 이제 이게 그동안 키움증권의 성장이 제한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100%까지만 이제 대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큰 회사일수록 유리한데 몇 년 전에 이제 규제가 나온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그 자기 자본이 이제 3조 원을 넘어서는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3조 원의 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그 RCPS 발행을 통해서 네. 이 3조 원의 허들을 넘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적인 신용 공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신용 쪽에서 수요가 꾸준하면서 이제 키움증권의 대출이 계속 나가고 여기에 따른 이자 수익을 수취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증권사들은 이런 식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치면은 캐파 증서라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벨업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그려주셨던 그 치성분 분석표 같은 거에서도 보면 이자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여기에서 굉장히 취약했던 게 키움증권이었거든요. 이것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차선호주로 그럼 그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 섹터 전반에 걸쳐서 움직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토픽 이야기에 있어서 근거는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거래대금 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주의 전략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또 교수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이미연 연구원과 함께한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3,280선대 그래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고점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대로 양시장 차이 벌어진 채로 종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클로징벨 통해서 마감 전략 잘 세우시고요. 강의는 내일 2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